강연을 맡은 김영찬입니다. 그 주제를 도덕적 인간의 조건이라고 잡았는데 도덕적 인간의 조건이 뭔지 이 두 분이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도덕적인 공부와 수양을 통해서 이상적인 도덕적 사회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셨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보는 얼굴이죠. 그 왼쪽이 이제 퇴계 선생이고 오른쪽이 율곡 선생입니다. 이 이른바 이제 표준 영정이라는 건데, 두 분들이 살았을 때 그려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전해지는 얘기하고 후손들 모습을 가지고 추정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논란이 조금 있어요. 이게 돈에 나오는 거죠. 1,000원짜리 지폐고 아마 이게 5,000원짜리 지폐인가 그럴 텐데, 이제 퇴계의 영정은 그대로 그냥 요 영정 그대로 이제 화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율곡은 얼굴이 많이 바뀌었죠. 이거는 율곡 선생은 이게 눈매를 보고 그러면 이게 너무 서양적이다, 동양 사람 눈 같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2007년인가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지폐에 이 얼굴을 이제 바꿔 넣습니다. 지금은 이게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살아계실 때 그린 그림이 아니라서 확실하진 않겠죠. 근데 이 두 분은 이제 퇴계학파, 율곡학파, 또 남인, 서인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립적으로들 많이들 보죠. 조선을 대표하는 두 분의 이제 학자인데,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제 대립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고, 또 그 후학들이 이렇게 붕당 정치를 하면서 서로 죽이기도 했고, 그런 또 한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데도 어쨌든 조선이라는 나라를 도덕적 이상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똑같은 어떤 목표를 가진 동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단칠정 논쟁이죠. 사단칠정에 관한 사람의 도덕감정을 도덕감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두 분의 이제 학설이 다르죠. 왼쪽은 퇴계는 이기호발설이라고 그러고, 율곡은 기발이승 일도설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퇴계는 이제 리의 역할에 대단히 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리발, 리동, 리자도 이런 설을 주장했다고 하고, 율곡은 리가 올바로 작용하도록 하는데 마음의 역할에 주목을 했다고 해서 인심, 도심, 상위, 종시설. 그러니까 인심과 도심이 서로 시작과 끝이 될 수 있다. 처음엔 인심이었는데 잘 조정하면 도심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엔 도심이었는데 잘못해가지고 인심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요 설에 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분이 이제 완전히 대립적이죠. 근데 이 두 분의 관계는, 이 퇴계와 율곡의 관계는 이 두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퇴계학파, 율곡학파, 남인, 서인 그러면서 조선이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라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면 조선시대 유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배를 정확히 좀 먼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퇴계는 1501년에서 1570년, 외우기도 쉽죠. 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딱 70세를 살다가 돌아가신 거고, 율곡은 1536년에서 84년까지, 그러니까 퇴계보다 한 35년 뒤죠. 35년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 정도 아래, 아마 자식 세대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이제 처음 만남에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558년 봄에, 2월 말에서 3월 초쯤 됐던 것 같아요. 1558년 봄에, 그러니까 퇴계 나이로 58세고
율곡은 23살이었습니다. 이때 두 분이 이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율곡은 그때 이제 과거 시험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던 때였고, 퇴계는 관직에 있다가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 어려운 시대라고 판단을 해서 49세에 낙향을 하게 됩니다. 관직을 버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조정에서 관직이 계속 내려서 잠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이런 일을 반복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49세에 안동, 예안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공부에 전념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공부를 한 셈이 되죠. 집중적으로 공부를 고향에 내려와서 한 10년 정도 했을 때였고, 그래서 이미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관직으로는 뭐 정치가로서 뭐 이렇게 큰 어떤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학문적으로 또 이제 어쨌든 관직을 했으니까 지식인 관료로서 이미 이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58세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환갑 넘기면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고 하실 때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한 70대 후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미 학문적으로나 어떤 그 조정에서의 지명도로나 이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그런 학자였고, 근데 고향에 내려와서 율곡은 한참 이제 관직에 나가려고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퇴계는 이미 관직을 버리고 내려와서 한 10년 정도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율곡이 퇴계를 찾아갑니다. 이제 장인이 경상도 성산에서 이제 관직을 하고 있었는데, 장인한테 들렸다가 이제 어머님 외갓집, 어머님 신사임당에 계시는 강릉으로 가는 길에 퇴계를 찾아갑니다. 두 분이 이제 서로의 명성은 알고 있었어요. 퇴계의 명성에 대해서는 율곡이 이제 알고 있었고, 또 율곡도 이미 어린 시절부터 수재라고 소문이 파다했던 사람이라서 퇴계도 이런 청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똑똑하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율곡이 이제 성산에서 강릉으로 가는 길에 퇴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를 한 편 써서 퇴계한테 바쳐요. 잠깐 보겠습니다. 계곡의 물결은 수사에서 흘러온 것이요, 봉우리에 빼어남은 무이산의 견주리로다. 공부는 경전 천권인데 기거하는 곳은 두억한 집. 마음은 비갠 하늘의 달처럼 훤하고 담소는 미친 물결을 그치게 하네. 소자, 도를 듣기를 청하는 것이니 반나절 한가로움을 훔치려는 게 아니랍니다. 이런 시를 가지고 이제 퇴계를 만나서 이 시를 바쳐요. 잠깐 뭐 풀어보면 이런 거죠. 계곡의 물결은 수사에서 흘러온 것이요. 수사는 이제 공자가 머물던 곳이죠. 그러니까 계곡의 물결이 수사에서 흘러왔다는 것은 이 퇴계 선생님의 학문의 계통은 공자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봉우리에 빼어남은 무이산의 견주리로다. 근데 무이산은 이제 주자가 머물던 곳입니다. 그런데 퇴계의 그 빼어남은 주자와 견주리로다 이랬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공부는 경전 천권인데, 경전 천권이나 공부를 하셨는데 기거한 곳은 두억한 집, 초라한 곳에 머물고 계시다. 마음은 비갠 하늘의 달처럼 환하고, 그렇게 환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담소는 미친 물결을 그치게 하네. 그 퇴계 선생의 그 말씀과 그 미소는 이 미친 물결 같은 이 세상을 고요하게 만들어주네. 소자, 율곡은 도를 듣기를 청하러 찾아온 것이니 선생님의 반나절 한가로움을 훔치려는 게 아니랍니다. 뭐 이런 시를 가지고 이제 퇴계를 처음 만나요. 그때 이제 그 다음에 퇴계의 답시입니다. 퇴계가 그 시를 보고 자 답을 합니다. 병으로 들어앉아 봄도 보지 못했더니 그대 와서 문을 열어 내 정신을 깨워주네. 명성 높은 헛선비 없음을 비로소 알았으니
지난날 경신 다 못한 게 못내 부끄러워라. 좋은 곡식은 돌피 익어 무성함을 용납 않고 떠도는 먼지는 거울이 닦여 새로워짐을 허락 않네. 지나친 시연은 모름지기 지워버리고 각자 나날이 노력하여 공부하세. 병으로 들어앉아서 몸도 보지 못하고 봄이 온 줄도 모르고 들어앉아 있었는데 태계는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한 19살, 20살쯤에 주역 공부에 깊이 빠져가지고 건강을 상당히 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 맨날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직이 내려도 조정에서 왕이 불러도 아파서 못 간다 그러고 또 이제 올라가다가 중간에 배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위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병이 나가지고 머물다가 또 병이 더 심해져가지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병약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으로 들어앉아가지고 봄이 온 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대가 와서 문을 열어서 내 정신을 나를 깨워주었다. 명성 높은 헛선비 없음을 비로소 알았으니. 그러니까 이미 7의 명성은 들었다는 거죠. 젊은 수재가 있다. 그런 명성을 들었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이게 헛소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날 경신 못한 게 못내 부끄러워라. 경신이라는 거는 태계가 이제 스스로 이제 공부하고 수양하는 자세를 경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경은 뒤에도 잠깐 나올 텐데 어떤 경건한 자세, 어떤 마음이 산만하지 않게 경건하게 집중하는 자세로 공부와 수양에 임하는 것, 이런 걸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공부 수양을 제대로 다 못한 게 이 젊은 수재를 만나보니까 부끄럽게 느껴진다, 이런 거 있죠. 좋은 곡식은 돌피 익어 무성함을 용납치 않고, 그러니까 좋은 곡식은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잡초들이 자라나는 것을 용납치 않고, 하지만 떠도는 먼지는 거울이 닦여 새로워짐을 허락지 않네. 하지만 또 떠도는 먼지는 거울에 계속 쌓여서 거울을 계속 닦아서 스스로 공부하고 수양하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한다. 이런 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나친 시연은 모름지기 지워버리고, 학문의 계통이 공자로부터 왔다느니, 그 뛰어남은 주제한테 견줄만 하다느니, 이런 게 이제 지나친 시여라는 거죠. 지나친 시여는 다 지워버리고, 우리 서로 다 각자 나날이 노력하여 공부하세. 자, 이런 이제 58세의 원로 학자가 젊은 청년한테 이런 이제 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한 2박 3일을 머물다 가요. 아마 그때 이제 2월 말 3월 초였는데, 그때 비가 내렸나 봐요. 비가 추적추적 내려가지고 이제 말을 타고 왔는데, 말이 이제 비가 내리니까 말이 축축한, 그때 도로포 정도 안 돼 있었을 테고, 말이 길에 푹푹 빠지고 이래가지고 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하루쯤 들렀다가 갈 생각을 했다가 2박 3일을 머물고 율곡은 그 다음에 떠나게 됩니다. 떠난 다음에 이제 강릉으로 갔죠. 율곡은 이제 거기서 이제 강릉으로 갔는데, 간 다음에 퇴계는 이런 시를 써서 또 율곡한테 이제 보냅니다. 사흘 내린 굳은 비 옥화로 변화했으나 허공 가득 눈송이 나부껴도 땅에는 싹이 돋네. 봄의 신이 시인의 감상거리 없음을 부끄러이 여겨 동산 숲을 단장하여 꽃을 피웠네. 4월 동안 추적추적 비가 내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옥화, 이제 눈이 내린 거겠죠. 눈이 내려서 눈으로 변했다. 그래서 허공 가득 눈송이 나부껴도 땅에는 싹이 돋고, 또 봄의 신이 시인의 감상거리 없음을 부끄러이 여겨서 이 눈을 내려서 이 눈송이로 동산숲을 단장해서 온갖 꽃을 피웠네. 그러니까 눈꽃을 피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눈이 내리니까 이제 율곡이 떠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휘날리는 눈발에 먼 산은 사라지고 배고파 우짖던 까마같이 훨훨 날아 돌아가네. 아쉽구나 맑고 고운 날씨 함께하지 못하며 푸른 물 아름다운 들판이 눈을 씻어줄 텐데.
이제 눈발이 휘날리니까 이제 먼 산은 잘 보이지 않고 배고파 오짓던 까마까치는 또 훨훨 날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자, 그렇게 이제 율곡도 이제 자기 이제 처갓집 아니 그 어머니 댁으로 외가로 이제 간 거죠. 그랬더니 아쉽구나. 맑고 고운 날씨 함께 하지 못하며. 율곡이랑 있던 동안은 계속 비가 오고 이젠 또 눈도 오고 그래서 맑고 고운 날씨를 함께 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푸른 물 아름다운 들판이 눈을 씻어줄 텐데 맑고 고운 날씨를 함께 했더라면 맑은 물 푸른 들판이 눈을 씻어줄 텐데 이건 뭐 풍경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해도 될 것 같고 조금 이렇게 나가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다. 이 좋은 세상 만났더라면 서로 좋은 얘기하고 서로 북돋아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의 시가 또 있습니다. 태계가 율곡이 떠난 다음에 구름 속에 나의 집 떠나 바닷가 산길에 치며 가겠지. 어려움 겪고 인내심 기르며 여행 중에 풍속도 배우리. 뿌리가 튼실하면 꽃이 무성하고 샘이 깊으면 물결이 절로 인다네. 번거롭겠지만 그대 때때로 편지 붙여 천리밖에 게으른 나를 위로해 줘. 자, 구름 속에 저희 산 속에 있는 나의 집을 떠나서 바닷가 산길 헤치며 가겠지. 강릉으로 가는 거니까 그쪽으로. 어려움 겪고 인내심 기르며 여행 중에 풍속도 배우리. 먼 길 가면서 이 젊은 청년, 젊은 수재가 어려움 겪으면서 인내심도 기를 것이고 또 여행 중에 세상살이도 배울 것이고 하지만 뿌리가 튼실하면 꽃이 무성하고 샘이 깊으면 물결이 절로 인다네. 근본,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를 기대를 하는 거겠죠. 번거롭겠지만 그대 때때로 편지 붙여 천리밖에 게으른 나를 위로해 주오. 자, 이제 노 학자가 젊은 청년한테 우리 이제 계속 교류하자. 이렇게 이제 떠난 뒤에 이런 시를 보냈습니다. 뿌리가 튼실하면 꽃이 무성하고 샘이 깊으면 그것도 역시 이제 뿌리가 튼튼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고 이제 충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물결은 저절로 이른다. 여기 원심수 자란 저절로 흔들린다. 저절로 아름답게 펼쳐진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위에 꽃이 무성한 것처럼 샘이 깊으면 하얀 물결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튼튼하면 드러나는 게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펼쳐진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샘도 얘기를 하고 이 뿌리 얘기도 하는 것도 젊은 청년이니까 겉으로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려고 겉으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런 것보다는 뿌리를 튼튼히 해라. 그럼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이제 충고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떠난 다음에 이제 태계가 그 안동 예안 지역에 있던 자기 제자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월촌 조목인데 태계 이제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월촌 조목한테 이제 율곡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평을 해요. 며칠 전 서울에 사는 율곡이 성산에서 찾아왔습니다. 비 때문에 사흘을 머물고 갔는데 그 사람 쾌활하고 총명하며 많은 것을 읽고 기억하는 데다가 잠옷 우리 학문, 사문, 그다음에 성리학, 주자학 여기죠. 주자학의 뜻이 있습니다. 후생가회라는 성인의 말씀이 진실로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자, 율곡의 명성은 듣고 있었는데 젊은 수재 얘기는 듣고 있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정말 똑똑하고 학문적인 열정도 있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더라.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퇴계만 이런 인상을 받은 게 아니고 율곡도 그 이후로 이제 퇴계하고 계속 이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당시 이제 직접 오고 가는 건 힘드니까
편지를 직접 계속 주고받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문목이에요. 문목이라는 거는 뭐냐면 질문 항목이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잘 안 풀리는 게 있으면 그러면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질문 항목을 쭉 적어가지고 그걸 퇴계 선생한테 보냅니다. 그럼 퇴계가 또 그걸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장문의 답변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통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58년 5월이면 퇴계를 처음 만났던 율곡과 퇴계가 처음 만났던 게 2월 말 3월이니까 한 3개월 후에 보낸 거예요. 이때는 율곡은 한참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였고 과거 시험 준비하면서 대학을 보다가 대학 보면서 궁금한 것들 항목들을 쭉 적어가지고 이제 보낸 겁니다. 그리고 1570년 이거는 퇴계가 1570년 12월에 사망하거든요. 퇴계가 사망하는 해입니다. 그때 문목이 또 2개가 있어요. 아마 그 사이에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해지는 거는 요 3개의 문목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2번째 문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퇴계가 답한 건 있는데 율곡의 문목 자체는 전해지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이제 만난 직후부터 해가지고 퇴계가 사망할 때까지 그때는 이제 율곡은 관직에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제 7년차 관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관직에 나가서 관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요 사이에 여러 차례 문목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율곡은 퇴계 선생님한테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퇴계 선생님한테 보내고 또 퇴계는 또 그거 보고 또 열심히 답 적어가지고 보내고 굉장히 부러운 관계죠. 지금 와서 보면 야 율곡하고 퇴계가 이렇게 서로 아끼고 물어보고 답하는 사제 관계였다. 이건 정말 부러운 관계일 겁니다. 근데 약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요때하고 요때의 문목을 보면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요때는 이제 젊었을 때 대학을 보면서 대학이라는 책을 보면서 과거 시험 준비하면서 봤던 때였고 요때 되면 이 과거 급제하고 이때 이후로 한 12년 정도 뒤니까 이 중용이나 성학십도에 관해서 퇴계가 지은 성학십도 또 중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상당히 깊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퇴계도 여기서 요때 처음 답을 할 때는 젊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답을 하다가 요때쯤 가면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맞는 질문을 하고 그러면 야단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만큼 이 12년의 이제 세월이 쌓인 거겠죠. 자, 뭐 그 중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기서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이 퇴계하고 율곡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보겠습니다. 요 도와 사람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 자료에도 이제 넣어놨습니다. 이제 공자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행해지지 않는 이유를 내가 안다. 똑똑한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가 밝혀지지 않는 이유를 내가 안다. 유능한 자는 지나치고 모자란 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도가 행해지지 않는, 이 세상에 도가 행해지지 않는 이유를 내가 안다. 똑똑한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도가 이 세상에 환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유를 내가 안다. 유능한 자는 지나치고 무자란 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이 구절은 이제 중용 4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율곡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각주가 붙어 있어요. 각주에 붙어 있는데 거기 이제 쌍봉요씨, 요로라는 사람인데 요로라는 학자가 이제 주석을 붙여놨어요. 그 주석에 대해서 율곡이 질문을 합니다. 그 주석이 어떤 거냐면
행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가 행해진다는 것은 사람이 도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스스로 천하에 흘러다님을 말하는 것이고, 밝혀진다는 것은 사람 자신이 자신이 이 도를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스스로 천하에 환하게 드러남을 말하는 것이다. 도가 행해진다 라고 하면 공자가 말하는 도가 행해진다,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은 사람이 곧 그 도를 실천한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도 자체가 천하에 행해지는 것, 천하에 흘러다니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다. 도가 밝혀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도가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공자가 얘기한 것, 그거는 사람이 그 도를 안다는 게 아니고, 그 도를 환하게 안다는 게 아니고 도가 스스로 천하에 환하게 밝혀진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행해진다, 도가 행해진다, 도가 밝혀진다라고 할 때 그 주체를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도로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쌍봉 유씨는 도로 봐야 된다라는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율곡이 물었어요. 근데 이 율곡이 보낸 문목은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계가 그 문목에 대한 이제 답변이에요. 답변에 보면 율곡의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서 행은 사람이 도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 스스로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가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 율곡의 편지에서 도가 행해지고 행해지지 않는 것과 그 도가 밝혀지고 밝혀지지 않는 것은 모두 사람에서 기인한다 라고 율곡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도가 행해진다, 도가 밝혀진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체를 율곡은 사람으로 봐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요로는 그게 이제 도를 주체로 봐야 된다라고 한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퇴계는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퇴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도가 밝혀지지 않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 사람이 밝혀지지 않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씨의 설은 정확하고 타당함으로 그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계는 유씨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퇴계는 도가 행해진다, 도가 밝혀진다라고 했을 때 퇴계는 그 도 자체가 행해지고 도 자체가 밝혀진다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율곡은 아니 도가 행해지고 도가 밝혀진다라는 거는 사람을 통해서 밝혀지고 행해지는 것 아니냐, 그걸 주체를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고 율곡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두 사람의 이후에 어떤 학문적 입장, 철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계는 늘 이 도 자체의 역할을 어떻게 드러낼까, 이 도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철학적인 논의를 뒤에도 가면. 근데 율곡은 도 자체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인간이 할 수가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도를 가지고 도를 어떻게 잘 행할 것인지 인간의 역할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율곡의 입장이에요. 도를 실천하는 인간의 역할에 주목해야 된다는 게 율곡의 입장이고, 퇴계는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하기 전에 도 자체가 그 도를 펼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도가 온전히 펼쳐지도록 사람이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자, 이게 이제 두 사람이 나눈 문목에서 질문과 답변에서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뭐 이 얘기는 여기 이제 자료에 그 두 번째인가 여기 넣어놨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읽어보세요.
자, 일단 이 두 사람의 이제 어떤 학문적 입장, 어떤 관점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그러면 정말 동지인가 적인가? 지금 앞에서 보면 굉장히 둘도 없는 사제관계죠. 이렇게 좋은 사제관계가 있나? 이렇게 부러운 사제관계가 있나? 그런데 그 관계가 좀 변해갑니다. 이거는 이제 1663년, 그러니까 율곡 퇴계 다 이제 그 세상 떠나고 한 100년 가까이, 한 80년 가까이 이제 지나서 이제 율곡하고 그다음에 그 율곡의 어떤 학문적 동지인 또 학문적이고 정치적인 동지인 성원하고 이 두 사람을 이제 문묘에 종사시켜 주십시오. 문묘에 종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묘라는 거는 이제 공자 이래로 성현들 모시는 그 사당이죠. 국가의 사당. 그러니까 거기에 모신다는 거는 그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어떤 인물로 공인을 해주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퇴계는 이미 먼저 올라갔고 퇴계를 문묘에 종사하도록 하는데 율곡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퇴계를 문묘에 종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모셔야 됩니다라고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퇴계는 문묘에 모시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율곡 후학들이 이제 율곡도 문묘에 모시고 싶어 해요. 그렇겠죠. 자기 스승을 모시고 싶겠죠. 그래서 율곡하고 또 율곡의 어떤 동지이자 친구인 이 성원하고 이 두 사람을 같이 문묘에 모시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게 그 주장을 하면서 청원을 하면서 이제 올린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성리학은 문순공 이황에 이르러서야 훌륭한 논조가 나왔으니 그의 공이 매우 성대합니다. 이황을 뒤이어 일어나 우뚝하게 도학으로 자임하면서 이 도를 세상에 더욱 밝힌 데 있어서는 이 두 신하, 이 성혼에 이르러서 공렬이 있었으니 이는 이제까지 모든 선생과 어른들이 이미 결론을 내린 인원인 것입니다. 이인은 타고난 작품이 매우 높아 어릴 적부터 이미 도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학을 보고 불교를 보고 기뻐하여 종사했지만 이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약간 충격받아가지고 금강산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율곡이 불교에 빠졌던 한 9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 이제 유교 국가에서 불교에 빠졌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죠. 근데 이걸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종사했지만 불교에 잠깐 빠지긴 했었지만 1년도 못 되어서 그것이 그르다는 것을 알고서 곧바로 이황을 방문하여 친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리를 공부하고 경에 거하는 학문에 마음과 뜻을 기울였으므로 이황에게 크게 추종과 장려를 받았고 그 글들이 모두 남아있으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성리학은 이황에 이르러서 훌륭한 논조가 나왔으니 그 공이 매우 성대하다. 근데 율곡은 성원과 함께 그 이황의 뒤를 이어서 도학을 자임하면서 이 도학을 세상에 밝힌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그겁니다. 율곡을 왜 문묘에 모셔야 되느냐? 율곡은 저 훌륭한 퇴계 선생을 계승한 제대로 정통으로 계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을 문묘에다 모셔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문묘에 종사하는 건 실패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1663년이면 남인 서인이 좀 나뉘고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 남인 측에서 반대를 해요. 율곡 퇴계학파 쪽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문묘 이하고 성원을 문묘에 종사시키는데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만 해도 어쨌든 율곡의 제자들 후학들이
율곡이 훌륭한 이유는 퇴계를 계승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자, 한 20년 후입니다. 20년 후에 송시열이 이제 자운서원은 저기 율곡을 모신 서원이죠. 서원에다가 이제 비를 세우면서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글을 써놉니다. 율곡은 일찍이 남쪽 지방에 내려갔다가 퇴계 이선생을 방문하고 의리를 변론하였는데 퇴계도 그 말을 많이 좋쳤다. 말투가 달라졌어요. 퇴계 이선생을 방문하고 의리를 변론했는데 퇴계도 그 말을 많이 좋쳤다. 이거 좀 말이 좀 과해요. 58세의 노인이 23살짜리 만나서 그 말을 많이 좋쳤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 노선생, 여기서 이제 김장생을 얘기를 하는데, 김장생이 일찍이 논하기를 사부를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스승을 통하지 않고 도체를 묻게 한 것은 주렴계죠. 주렴계와 같고, 한번 변하여 도에 이르러 깊이 생각하고 직접 실천한 것은 횡거, 장행거, 장제와 같고, 발명이 극치에 이르러 통투하고 쇠락한 것은 명도, 정명도와 같고, 방문양례를 병행하여 하나로 대성한 것은 회옹부자, 주자와 같다라고 하였으니, 후세의 군자가 그의 유편에서 남긴 글들 속에서 상고해 보면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완전히 변하죠. 그래서 보면 퇴계를 만나긴 했는데 퇴계가 율곡을 많이 따랐다. 그리고 율곡은 퇴계하고 비교할 사람이 아니고 그 위에 중국의 주렴계, 장횡거, 정명도, 주자의 급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되면 이미 이 후학들이 율곡을 퇴계로부터 완전히 떼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곡에 대해서는 이제 율곡이 언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학계 연구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율곡은 뒤에 이제 서인 세력들이 커가게 되면서 남인하고 서인이 대립하게 되면서 남인 쪽은 퇴계의 근거지가 퇴계가 이미 예안에서 안동 지역에서 49세 원래 거기서 이제 오래도록 산 그쪽에 이제 호족이기도 하고 거기 내려와서 안동 지역에 내려와서 49세부터 내려와서 70세까지 거길 근거지로 하면서 제자들 굉장히 많이 길렀죠. 그러니까 남인들은 누가 보든 어쨌든 안동 지역에 예안 안동 지역에 탄탄한 근거지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그 종주도 퇴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근데 남인에 못지않게 오히려 서인 세력들이 마구 커가고 있는데 서인은 율곡은 적통의 자식도 없고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48세에 사망을 하죠. 48세에 사망을 하고 적손도 없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근거지도 분명치가 않아요. 주로 이제 관직하면서 이제 서울 지역에 있다가 이 뭐 해주 지역에 관직하면서 그쪽에 있다가 뭐 이렇게 옮겨 다니고 그래가지고 근거지도 뭐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인 측에서 남인의 퇴계와 맞설 만한 그런 인물로 율곡을 의도적으로 키워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율곡을 이제 그 퇴계로부터 완전히 떼어내가지고 주렴계, 장행거, 주희급의 인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여기서 이제 퇴계하고 율곡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후학들의 문제만 있었냐? 후학들만 그렇게 했던 건가라고 하면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율곡 스스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남겼습니다. 자, 이제 뭐 뒤에 이제 4단 7정론을 다루면서 다시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율곡이 퇴계의 학설을 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퇴계 선생이 호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4단과 7정은 니와 기가 상호 발현하는 거다. 뭐 이런
이렇게 호발설을 얘기를 했는데 이 호발이라는 두 글자, 퇴계 선생의 호발이라는 두 글자는 그냥 표현상의 실수가 아니라 아마도 니기 불상리, 니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이 주자학 이기론의 이 미묘한 이치를 깊이 보지 못하였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런 평을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퇴계 학설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퇴계가 율곡이 이제 퇴계 호발선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잘못이 그냥 표현상의 실수 정도가 아니라 퇴계가 주자학의 이기론의 미묘한 이치를 근본적으로 제대로 못 봤기 때문이다. 뭐 이런 평이에요. 좀 과하죠. 아무리 그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이제 취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후학들은 퇴계로부터 완전히 떼어내려고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뭐 율곡 쪽만 그랬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제 성호 이익이죠. 성호 이익. 성호 이익은 한편으로는 이제 조선시대 조선 후기 실학의 선구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퇴계를 자기 스스로 정통으로 이어받은 학자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퇴계의 정통 성리학으로부터 조선후기 실학으로 넘어가는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성호 이익이죠. 그래서 이익은 스스로 퇴계를 계승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퇴계가 율곡이 그 성호 이익이 이율곡 서기의 이율곡의 글을 읽으면서 의심나는 부분을 기록한다. 뭐 이런 글을 하나 써요. 이제 율곡의 글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첫 문장이 이겁니다. 율곡의 퇴계선성의 글과는 강령이 이미 다르다. 그 모든 말이 그러므로 한결같이 틀렸다. 일단 그 가운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추려서 간략히 비판적 논증을 가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퇴계 계통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퇴계 계통에서도 율곡에 대해서 율곡에서는 퇴계 선생과 다르다. 퇴계 선생과 강령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그 모든 말이 한결같이 틀렸다. 이렇게 해요. 후학들은 퇴계 율곡의 후학들은 이런 정도의 관계로 이제 벌려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퇴계 율곡의 이제 학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걸 보겠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정치가이기 이전에 한편으로는 학자란 말이에요. 학문적인 입장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 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판도 갈라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사단칠정 논쟁입니다. 사단칠정 논쟁은 먼저 이제 퇴계하고 이제 고봉 기대승이라는 학자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먼저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한 9년 정도 8년 정도 이제 논쟁을 했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완전히 마무리는 안 짓지만 대강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끝나요. 근데 뭐 어떤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고 사실상. 근데 퇴계가 죽은 다음에 1570년에 퇴계가 죽은 다음에 1572년에 우계성원이라는 학자, 우계성원은 율곡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인데 젊었을 때부터 이제 둘이 굉장히 친해요. 친한 친구였고 학문적으로도 되게 가까웠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인을 이끄는 두 사람이 같이 이끄는 정치적인 동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퇴계가 죽은 다음에 1570년에 퇴계가 죽은 다음에 한 2년 뒤에 우계가 이 논쟁을 보고, 그러니까 이 논쟁은 퇴계하고 고봉 사이에 벌어졌지만 당시에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한 8년에 걸쳐서 오랜 동안 논쟁이 되는 거였고, 두 사이에 편지로 오가는 논쟁이었는데, 그게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주의 있게 보고 있었고, 그 편지들을 서로 베껴서 돌려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감히 뭐 둘이 퇴계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고봉은 그보다 퇴계보다 한 20여 세
아래이긴 하지만 고봉도 당시에 상당히 알아주는 훌륭한 집안의 학자였고, 그러니까 둘 사이의 논쟁에 아무나 감히 끼어들지를 못해요. 보고만 있다가 이제 퇴계가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계가 이제 율곡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 논쟁 편지들 자세히 보니까 퇴계 선생의 말이 대체로 맞는 것 같은데 율곡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율곡이 거기에 이제 반박을 하면서 둘 사이에 한 1년 정도 편지가 오면서 논쟁을 합니다. 근데 율곡은 정말 율곡의 글을 보면 정말 수제다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정말 이 복잡한 이 둘 사이에 갔던 이 논쟁의 얘기들을 우계는 굉장히 이제 나이가 한 살 많긴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돌려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계의 글을 보다 보면 약간 짜증이 납니다. 이게 뭐랄까, 논점이 잘 안 보여요. 너무 조심스럽게 말을 돌려서 얘기해가지고. 근데 율곡은 그걸 딱 보고 나는 자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했는 줄 알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인가? 라고 일필휘주로 쫙 써내려갑니다. 근데 정말로 그 글은 딱 보면 이 퇴계와 고봉이 몇 년 동안 했던 그 내용들을 율곡의 입장에서 쫙 정리를 하는데 정말 명쾌하게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글을 그렇게 이 복잡한 이 철학적인 논의들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지 정말 뛰어난 인재는 인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율곡은 우계는 대체로 이제 퇴계의 입장을 따르는 거였다면 율곡은 대체로 이제 고봉의 입장을 지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이에 이제 그 사단칠적 논쟁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둘 사이에 사단칠적 논쟁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인심 도심에 관한 문제로 이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보고 거기서 이제 그 율곡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율곡이 이제 퇴계 선생에 대해서 퇴계 선생의 사단칠적 논쟁,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적 논쟁을 율곡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퇴계 선생이랑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고 그 지식인 사회의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었으니까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원이 편지를 하니까 거기에 답을 하면서 답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퇴계 선생의 정밀하고 상세함, 신중하고 치밀함은 근자의 유래를 찾을 수 없지만 네가 바라고 기가 그것을 따른다. 이제 퇴계가 한 얘기인데 이 설은 아무래도 리와 기를 선후로 나누는 병통이 조금 있습니다. 노 선생, 퇴계 선생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내심 그 잘못을 알았습니다만 다만 나이가 어리고 학문이 얕아서 감히 그 문제점을 여쭈며 귀일점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매번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 깊이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 논쟁 잘 보고 있었는데 퇴계 선생의 설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나는 느꼈었다 그때. 근데 그때는 내가 나이도 어리고 학문도 얕아서 감히 질문도 못 꺼냈다 그때는. 근데 그때 살아계실 때 여쭤보지 못한 게 정말 한이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성원한테 이제 답변을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죠. 퇴계 호발이라는 글자는 표현상의 실수가 아니라 아마도 이기불상리의 미묘한 이치를 깊이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퇴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자기 입장을 펼쳐 나가는 겁니다. 이 성리학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개념만 몇 가지 짚겠습니다. 이게 사단칠적 논쟁인데요. 이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리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리와 기가 결합돼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리는 이제 이치죠. 이 세상의 이치. 그거는 자연 법칙이기도 하면서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고 하는 이런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근데 그거는 단순히 어떤 자연 법칙인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에도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도덕적인 원칙이 있다. 그걸 또 리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인의예지, 뭐 오행에 맞춰서 한 가지 더하면 인의예지 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사계절에 돌아가고 또 모든 생물들이 다 같이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생명을 번식시키면서 잘 살아가도록 번성하고 잘 살아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선이 뭐냐라고 하면 그런 생명력을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게 선이고 그걸 방해하면 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본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생명들이 그 생명력을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인의, 예지 또는 신까지 해서 네 가지 또는 5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거는 타자를 나와 똑같은 어떤 존엄성과 욕망을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그런 이치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예라는 거는 그걸 적용하는 방법인 거고, 그래서 겸양으로들 나는 양보하고 남을 그렇게 대하는 거고, 지라는 거는 그런 시비 판단을 하는 능력이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이제 모든 생명들이 그 생명력을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든 존재들은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본래 자연의 이치인 거고, 자연의 이치를 인간은 그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본성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해요. 마음 속에 있고, 그 마음이 마음의 본성이 인의예지 신이라는 본성이 감정으로 드러나면 어떤 남들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 치근해하는 마음, 측은지심. 그 다음에 남들이 옳지 못한 일을 하면 미워하고, 옳지 못한 것을 내가 바로잡지 못하면, 용기 있게 나서서 바로잡지 못하면 부끄러워하고, 이런 이제 수호지심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사양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시비를 판별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의 요 감정을 이제 사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단이라는 게 네 가지 실마리죠, 실마리. 단서, 네 가지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뭐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는데,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남들이 어려운 걸 보면 측은해하고, 옳지 못한 일을 하면 바로잡고 싶어하고, 그런 이제 수호지심, 또 나보다 약한 사람, 나이 많은 분을 보면 사양하고 양보하고 싶어하고, 사양하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싶어하고, 이런 시비를 분간하는 마음, 이런 네 가지 감정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런 감정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를 보면 그런 감정이 나오는 인의예지라는 도덕적 본성이 인간한테 내부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미루어 알 수 있다. 미루어 알 수 있는 네 가지 단서를 이제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도덕적 본성, 인의예지가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감정, 이걸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칠정이라는 거는 그거 말고 꼭 그렇게 완벽하게 선한 감정 말고 희노애구 애호욕, 즐거워하고 성내고 아끼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아끼고 미워하고 욕망하고, 이런 감정들, 이거는 뭐 선하게 발현될 수도 있고 선하지 않게 발현될 수도 있죠. 말하자면 욕망이다 라고 하면, 욕망, 내가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굶어가지고 지금 안 먹으면 건강이 크게 상한다, 아니면 죽을 지경이다, 그럼 먹어야죠. 먹고 싶어하는 거, 그런 욕망은 선한 욕망이고 적절한 욕망인 거죠. 근데 내가 충분히 먹었는데
남의 걸 뺏어서라도 저기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걸 뺏어서라도 나는 더 먹고 싶어. 이건 과도한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건 악한 욕망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슬프다. 그러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퍼한다. 그러면 당연히 슬퍼해야죠. 그거는 적절한 선한 욕망입니다. 선한 슬픔입니다. 선한 슬픔인데 너무 슬퍼해가지고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고 너무 슬퍼하기만 하다가 내 건강도 해치고 그런 지경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과도한 슬픔이 되는 거죠. 과도한 슬픔은 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노애고 애호욕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악으로 흘러가기가 쉽죠. 대체로 욕망도 과하기가 쉽고 슬퍼하다 보면 과도하게 슬퍼하기 쉽고 선하게 하려면 아주 의도적인 노력을 해서 선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감정이 발현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선한 방향으로 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감정, 또 근본적으로는 선하겠지만 악하게 흐르기 쉬운 그런 감정, 이걸 이제 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감정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그냥 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면 그냥 희노애락 이렇게 4가지에서 4정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한 10개 얘기해가지고 10정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7정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인간의 감정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 4단은 그런 감정들 중에서 아주 순선한 감정, 인의예지가 가장 온전하게 발현된 그런 감정을 4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단과 7정을 이 리와 기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여기 본연지성 이 인심 얘기를 할게요. 본연지성 기질지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한테 마음에 인간의 본성이 있다 그랬는데, 본성이 이제 리가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본성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리가 마음은 기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기 안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본성, 이걸 기질지성이라고 합니다. 기질 안에 들어와 있는 기질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성. 자, 근데 또 같은 성이지만 이 성은 자체가 이 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둘러싸여 있지만 그 중에 그 순선한 그 리만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본연의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질 안에 들어와서 기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이거는 기질 안에 들어와 있지만 기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자체로서의 성을 가리킬 때 본연지성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인심도심은 뭐냐면 이런 본성으로부터 감정이 발현되는 순간에 이게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마음을 올바로 써라.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런 마음이에요. 감정으로 마음이 드러났을 때 이 원래 인의예지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서 온전히 발현되는 거를 도심이라고 하고, 그 도에 합당한 마음이라고 하고, 인간의 욕망이나 사적 욕망이 이끌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이걸 인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와 기, 성과 4단, 7정, 본연지성, 기질지성, 인심, 도심, 이런 이제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이 4단, 7정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는 게 이제 4단, 7정 논쟁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의 도덕 감정이 어떤 리기론으로 볼 때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철학 개념이고,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지 않잖아. 인간의 감정도 표정이나 보이지. 이게 그 수호지심, 사양지심 이런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인의예지 이런 본성, 또 리 이런 건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 보이지 않는 인간의 도덕 본성과 감정을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이런 개념화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전문적인 좀 논쟁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퇴계하고 고봉 사이에 한 8년 동안 논쟁을 해요. 뭐 처음에 한 2년, 실제로는 한 2년 정도 논쟁을, 편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 이제 중단을 합니다. 퇴계가 한 3번째 정도 답장을 썼다가 1차, 2차 편지를 길게 쓰고 3차 편지를 또 이제 고봉이 반박을 해오니까 거기에 이제 답장을 길게 썼다가 안 보냅니다. 뭐 더 논의를 해봤자 이게 자기 입장들만 계속 주장을 하지 합치될 게 안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논쟁이 이제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봉이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하고 이기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퇴계가 왜 이런 자기랑 다른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5, 6년 만에 퇴계 4단 7정 총론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와서 보내와가지고 퇴계 선생한테, 제가 그 사이에 퇴계 선생 생각을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논쟁을 정리하자는 글을 보내와요. 퇴계가 이제 그거를 보고 그냥 대체로 뭐 완전히 합치하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져요. 근데 그때 결론은 이겁니다. 4단은 리의 발현이고 7정은 기의 발현이다. 이렇게 이제 고봉이 이거로 결론을 내리자라고 보내왔는데, 퇴계도 그냥 그럽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퇴계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3차 안을 또 내놨었거든요. 4단은 리가 발현하되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7정은 기가 발현하되 리가 그것을 타고 있는 것이다. 자, 근데 이 3차 수정안은 놔두고 고봉은 이게 사실은 주자가 한 말이었거든요. 주자의 말을 빌려와가지고 이거로 결론을 짓자라고 고봉이 보내왔고, 퇴계도 그냥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퇴계는 나중에 보면 자기의 그 입장은 이걸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퇴계가 말년에 이제 성학십도라는 책을 편찬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걸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퇴계의 최종안은 이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이걸 이제 글로 설명을 하면,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시간을 설명을 학생들한테 해서 간신히 이해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이게 고봉의 입장인데요. 먼저 고봉의 입장이 사실은 성리학 또는 주자학의 가장 어떤 그 스탠다드한 입장입니다. 주자의 말을 딱 이렇게 정리하면 주자학에서의 4단 7정, 또 이제 마음, 본성, 감정, 인심, 도심을 설명하는 딱 요게 주자학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고봉은 이 입장입니다. 근데 고봉은 주자학의 교과서 같은 입장인데, 퇴계가 자꾸 이 교과서에 어긋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상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 교과서는 어떤 거냐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기로 돼 있고, 기라는 진료로 돼 있고, 기 안에 우주의 보편적인 이치가 인간의 본성으로 딱 들어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다시 보면 이걸 다시 본연지성, 기질지성이라는 아까 나왔던 그 개념으로 보면, 이 기 안에 요 성이, 자, 기 안에 성이 들어와 있죠. 그럼 이거는 기질지성입니다. 기 안에 들어와 있는 성. 아무리 성이 곧 리라고 하지만 리가 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성이겠죠. 밖에 있으면 리인 텐데. 자, 그럼 기 안에 들어와 있는 리, 기중질이, 기 안에 들어와 있는 리, 기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본성, 이게 이제 기질지성입니다. 근데 그 중에
기를 완전히 배제하고 리만 딱 가리켜서 얘기를 하면, 그 성즉 리, 그 리만 딱 가리켜서 얘기하면 이걸 본연지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감정으로 발현이 돼요. 감정으로 드러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본연지성, 감정으로 드러난다는 거는 이 리가 기의 도움을 받아서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본연지성은 일단 기질지성부터 얘기할까요? 기질의 영향을 받는 이 성은 기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감정이 돼요. 신호애고 애호역이라는 모든 감정이 돼요. 그 중에 이 가장 순선한 감정, 인이이지라는 그 본연지성이라는 순선한 감정만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합니다. 신호, 측은, 수호, 사양, 시비라는 네 가지 감정을 사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칠정 안에 순선한 감정 네 가지만을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심은, 그러니까 요 내용은 본성으로부터 감정까지 발현되는 요 과정, 여기가 다 요 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감정으로 딱 드러나는 순간, 이게 온전히 이치에 맞게 감정을 사용하면 그게 도심인 거고, 잘못 사용하면 인심인 거예요. 마음이 발현되는 순간에 어떤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어떤 사태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그런 순간에 제대로 슬퍼하면, 적절하게 슬퍼하면 도심이 되는 거고, 잘못 슬퍼하면,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과소하게 슬퍼하면 인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리학의 주제학의 기본적인 어떤 교과서 같은 설명 방식이에요. 근데 그럼 퇴계는 왜 뭐라고 했냐라고 하면, 퇴계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심 안에 이제 성이 들어와 있죠. 성즉 리가 들어와 있고, 근데 같은 심 안에 심 안에서 기질지성하고 본연지성을 나눠볼 수가 있다. 물론 마음 안에 성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아닌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둘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건 기질의 영향을 받아서 칠정이 되고, 또 기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다, 인심. 똑같은 성이지만 이게 기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물론 기질의 도움을 받아야지 뭐 표정으로도 드러나고, 야 임마 이렇게 말로도 드러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기질 때문에 이게 왜곡되는 게 아니고, 기질은 그냥 도구로 사용해서 본연지성이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순선하게 드러나면 사단인 거고, 그게 온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 쓰는 거라 도심이다. 그래서 물론 마음은 실제로는 하나지만, 이 본연지성이 온전하게 그대로 구현되는 게 사단이고 도심이 되는 이런 라인이 있고, 잘못되면 이런 라인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나눠지진 않았지만, 소지,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아니면 소취연, 나가서 말하는 바에 따라서, 또 소종례, 근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느냐의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보면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왜 굳이 둘로 나눠서 생각하느냐? 이게 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성현들의 말씀을 보면 다 둘로 나눠서 얘기했다. 아니, 인간의 본성은 하나고 또 감정도 크게 보면 하나인데, 왜 성현들이 굳이 본성도 본연지성, 기질지성, 감정도 사단, 칠정, 마음도 도심, 인심, 이렇게 하나인 것들을, 하나인 본성, 감정, 마음을 왜 옛 성현들이 둘로 나눠 설명했겠는가? 성현들의 뜻은 뭐냐면, 인간이 추구해야 될 방향은 본연지성, 사단, 도심인데, 살다 보면 기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현들은 본연지성, 사단, 도심 이 방향으로 인간의 도덕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잘못된 것들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라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성현들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이유가 있고 그게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두 가지 계열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선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근본적으로 리로부터 나가기 때문인 것이고 악한 방향으로 왜 나가냐? 악하게 되기 쉬운 방향으로 왜 나가냐? 기의 영향 때문 아니냐? 이거는 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리발의 계열이고 이거는 아래쪽은 기발의 계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퇴계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 효과를 볼 때 이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구조로 보면 고봉의 말이 맞는데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공부하는 거는 인간의 그 선한 본성을 올바로 발현해가지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는 이 설명 방식이 맞다. 성현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율곡은 어떻게 보냐면 율곡은 굉장히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고 아주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퇴계같이 이론적인 틀에는 안 맞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 이걸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건 이론 틀에 안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봉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봉의 말이 이론적으로는 맞거든요. 이론 체계. 그걸 받아들이고 근데 거기다가 율곡은 이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이 문제는 왜 집어넣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이 뭐고 본성이 뭐고 도덕 감정이 뭐고 도심과 인심이 뭐고 이걸 공부하는 거는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본성과 감정으로 이와 기로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작동해. 이거를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걸 알아서 그걸 잘 이해를 하면 자 사람들이 선한 방향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이걸 잘 알아가지고 선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살도록 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도덕적 이상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 퇴계는 계열을 이쪽으로 딱 나누면서 설명부터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선한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이렇게 살게 돼 이거예요. 이런 설명 방식도 있긴 한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설명 방식이 이렇게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 자연으로부터 받아들여져 가지고 감정으로 발현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사는 것 이게 성현들의 가르침이고 이렇게 살면 돼. 이거는 잊어버려도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 방식을 따르면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근데 고봉의 방식은 뭐냐면 이게 설명 방식은 맞아요. 이론 체계에는 맞는데 이 세상은 소수의 선한 일들과 수많은 악한 일들로 쌓여 있어. 인간의 삶을 보면 대부분 악하게 되기 쉬운, 나쁘게 쓰기 쉬운, 이기적이고 남을 괴롭혀서도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고 그 중에 아주 적게 순수하게 선한 감정을 발휘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많고 나쁜 놈들이 많고 선한 사람은 적은 거지. 이거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설명은 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선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봉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율곡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인심 도심의 문제를 끌고 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요 구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기 안에 리가 쌓여 있는 거고 기 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칠정 안에 모든 감정 안에 사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건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 그걸 어떡하겠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감정이 발현되는 순간에 이게 그걸 잘 살펴가지고 이게 온전하게 발현되는 거면 그대로 잘 끌고 가고, 그럼 도심이니까. 근데 이게 인심으로 발현된 거면 이걸 잘 조정해가지고 도심으로 바꿔야 돼. 그게 기질 변화예요.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기질이 탁해서, 자기의 타고난 기질이 탁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상황이 탁해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질을 맑게 변화시켜서 인심을 도심으로 바꾸도록 해야 돼. 라는 게 이제 율곡의 주장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의식, 의지 이런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딱 발현되는 순간, 마음이 작동하는 순간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작동한 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네. 그럼 흔들리지 않게 이리 가야지. 이게 이제 의식, 의지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기질을 변화시켜서 정화해서 도심의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아까 나왔던 이제 인신도심 상의종시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이론적인 사단칠정의 이론적인 구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도와 사람 얘기를 다시 상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태계는 이런 거죠. 태계는 네가 온전하게 감정으로 마음으로 발현되는 과정, 여기에 집중해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도가 이 세상에 발현될 수 있는,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잠재력이 있다는 걸 믿고 인간은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원래 도는 인간 마음속에서 선한 방향으로 발현되도록 돼 있다.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고, 율곡은 그게 아니고 어차피 지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악한 감정들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건 소수의 선한 감정이 있을 뿐이다. 인간이 그거는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인간이 의도적으로 마음이 작동했을 때 그 순간에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선한 방향으로 가도록 인간 스스로 자주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사람의 어떤 의식적인 노력, 이걸 강조하는 게 이제 율곡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와 사람 중에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냐라는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사단적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천하는 게 개인적인 실천도 있지만, 이제 두 사람이 결국은 이거를 그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실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지식인들이었고, 또 그 후에는 남인 서인으로 나눠지면서 정치적인 세력화가 되고, 결국은 이게 정치 철학, 정치 사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퇴계는 어떤 방식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밑에 거는 볼 거 없고 기에 영향받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리 자체가 순수하게 선한 방향으로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잠재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발현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덕치가 된다,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뭐냐면 덕이 옛날에 얻을 득자하고 같은 글자로 혼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타고난 본성입니다. 본래 타고난 본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본래 타고난 본성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군왕제 국가였으니까 군주의 마음입니다. 군주가 본인한테 이렇게 순선한 그 감정을 발현할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잘 공부하고 수련해서 온전히 발현하면 그게 이 세상의 덕치로 이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퇴계가 이제 1680년 68세에 그 당시 이제 젊은 왕 선조, 한 16살의 군주에 오른 선조를 위해서 성학십도라는 그 책을 편찬을 합니다. 성학십도를
그 17살짜리 왕을 위해서 바치면서 그 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주의 한 마음은 온갖 일이 말미암는 것이요 수많은 책임이 모이는 것이며 여러 욕구들이 서로 공격하고 많은 사특함이 번갈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태만 소홀 방종이 이어지게 되면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쓸어가듯이 될 것이니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주의 한 마음은 모든 일이 말미암는 것이다. 모든 책임이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또 모든 온갖 사특한 것들이 모여서 유혹을 하려고 그러고 끼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정치가 다 망가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으로부터 정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정치 사상을 펼치게 되고, 그래서 그 퇴계 정치 철학은 군주 중심입니다. 군주의 마음으로부터. 남인도 군주 중심의 개혁론을 나중에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산이 이제 실학자지만 퇴계 계열이거든요. 퇴계가 이제 그 다산이 정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혁 정치를 펼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군왕 중심의 정치가 이제 남인 계열의 정치입니다. 자, 근데 율곡은 이거예요. 자, 이게 온전히 이 사단 본연지성 이게 구현되도록 하려면 이 기질을 변화시켜야 돼요. 의식적으로 기질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 이게 정치로 보면 군왕이 리에 위치해 있는 거고 군왕 주변에 신하들이 기인 거예요. 그럼 군왕의 역할은 뭐냐면 주변에 좋은 기가 모이도록 기질을 변화시키고 기질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왕은 리기 때문에 리가 어떻게 원리가 직접 작동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군왕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주변에 좋은 신하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 누구나 좋은 신하들을 많이 추천을 하고 주변에 좋은 신하들의 구름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 그게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군왕은 신하들만 잘 모이면 신하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군주가 한 마음을 닦아서 모든 정치가 마음으로부터 펼쳐진다라고 하는 퇴계의 입장하고는 다른 거죠. 자, 율곡 역시 이제 선조를 위해서 퇴계가 성악십도를 바친 이후에 몇 년 뒤에 성악지별하는 책을 만들어서 선조에게 바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이 생각건대 제왕의 학문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고 제왕의 정치는 진실하고 현명한 인재를 추천받아 등용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기질을 변화시키는 일은 병을 살펴서 약을 쓰듯이 해야 성공하고 진실하고 현명한 인재를 추천받아 쓰는 일은 위아래가 틈이 없어야 성공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기질을 정화해가지고 리의 이념을 구현하도록,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개인적 차원의 그 수기라면, 제왕적 차원의 수기는 뭐냐면 현량한 신하들이 제왕 주위에 모이도록 하는 것. 제왕은 리고 현량한 신하들은 이제 그 기니까 좋은 신하들이 주변에 모이게 함으로써 제왕이 주변의 기질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신하들을 통해서 군신 협치의 왕도 정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퇴계의 정치가 군왕이 마음을 잘 휴양을 해가지고 군왕의 마음으로부터 펼쳐지는 정치라면, 그 율곡의 정치는 군왕은 주변에 좋은 신하들이 모여들도록 해서 그 신하들이 좋은 정치를 펼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군신 협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입장이 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퇴계는 이제 남인 계열이고, 남인 계열은 그 군왕 중심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서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군신 협치라 그랬지만 신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 군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예속 논쟁이라는 것도 있는데 남인하고 서인 사이에. 근데 뭐 예속 논쟁 16세기, 17세기 예속 논쟁에 보면 남인들은 왕실의 예는 일반 선비들의 집안과는 다른 특별한 예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왕실의 특수성, 어떤 존귀함을 특별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서인들의 입장은 왕도 선비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실에도 선비들의 예를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좀 달라요. 그 남인과 서인. 자, 근데 이제 만일에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퇴계열곡은 뭐 생애가 뭐 이렇게 이렇다는 거고, 뭐 이런 저술들이 있다는 거고, 두 사람이 지향했던 국가, 지향했던 사회는 사실 똑같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성리학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내성외왕이 돼야 된다.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꼭 뭐 내가 군왕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안으로 훌륭하게 마음을 닦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럼 어떤 게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냐면 천인합일이에요. 천인합일이 뭐 거창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나의 어떤 관심과 어떤 판단의 기준이 어떤 보편적인 기준과 일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천의 기준, 어떤 보편적인 기준과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익이 있을 때, 어떤 이해관계가 딱 부딪혔을 때, 이게 내 이익이 먼저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 가족의 이익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가장이 되면 되는 거죠. 내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이 마을의 이익을 지켜야 돼, 마을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마을 이장하면 되는 거죠. 국가하고 일치를 하면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거고, 천하와 일치하면 그 사람이 이제 천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천하의 지도자가 되는 게 이상이겠죠. 그게 천인합일이고 내성외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교적인 도덕적 이상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게 목표였고, 두 사람의 목표는 같습니다. 그래서 퇴계는 군왕 중심이고 율곡은 군왕과 지식인 관료의 협치이긴 하지만, 군왕 중심도 자신이 일을 하려면 신하들을 잘 활용해야만 정치가 가능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군왕과 지식인 관료들의 의기투합에 의한 정치라는 점은 퇴계든 율곡이든 똑같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좀 달랐어요. 달랐고, 아까 얘기했듯이 퇴계는 어떤 보편 법칙 이런 거를 중시하는 입장이었고, 율곡은 리를 부정하진 않지만 리를 구현하기 위한 인간의 역할, 그리고 군주를 리라고 했을 때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신하의 역할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남인의 입장이 됐고 서인의 입장이 됐어요. 내가 이 만일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근데 남인은 당시에 이제 남인과 서인은 조선시대를 16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부터 16세기 말 17세기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문 닫을 때까지 조선을 양분하는, 학문적으로도 양분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양분을 하는 세력이 됐어요. 근데 남인은 그 안동의 퇴계를 중심으로 해서, 퇴계 후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서인은 이 기호지방, 서울, 경기 이 지역에 근거지를 두면서 점점 커갔어요. 남인에 비해서 서인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다수파가 돼요. 다수파가 되고 남인은 소수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인은 정치를 하려니 자신의 힘만으로 신하들의 역할을 강조해가지고는 서인하고 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려니 소수파의 입장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하들의 역할은 축소를 하고 왕 중심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왕 중심의 개혁을 계속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계학설하고 딱 맞아요. 왕을 밀어놓고 리의 역할에 중심을 두는 게. 근데 이쪽은 신하들이 점점 커가니까 왕도 선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신하들의 역할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파니까 왕권을 계속 축소시키고 신하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를 서인들이 점점 커가는 걸 보면서 조선시대가 왕의 나라냐 신하의 나라냐 막 이런 논란도 있죠. 실제로 왕은 허수아비 아니었냐, 서인들이 다 한 거 아니었냐. 나중에 실제로 이제 19세기, 18세기 그 세도 정치기 가면 실제로 그렇게 되죠. 자, 이쪽에서는 다수파니까, 조정의 다수파니까 신하들의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신하들은 왕을 리로 볼 때 기인 거고, 자, 신하들의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거는 리와 대비할 때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율곡의 학설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남이는 퇴계의 학설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게 이제 소수파의 왕 중심의 정치와 다수파의 신하 중심의 정치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남인이 다수파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서인이 소수파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서인이 소수파였어도 신하들의 역할을 강조했을까? 그러면 다수파한테 밀렸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역사의 이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인이 다수파가 되고 서인이 소수파였다면 퇴계와 율곡에 대한 해석을 이제 달리 해갔겠죠. 근데 적어도 지금 보면 이 리 중심의 학설이 왕 중심의 정치로 가고 이 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서인의 입장이 신하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보면 둘이 이제 적일 것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결국 이루고자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하면 어떤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거. 방법이 달랐던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퇴계 율곡 얘기를 마치겠습니다.